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할까? 또 새해 여가부 예산안 가운데 지금 여러 항목이 있지만 두 분이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 규모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예산이 주어졌다는 건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지현 변호사부터 한번 의견을 주시죠. 지금 디지털 성범죄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을 하고 지금 58억 증가돼서 1234억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여가부가 나서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24시간 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지금 이런 데 치중을 하고 있는데 네. 피해자 지원은 이미 여성 전문 상담소라든지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담을 하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법 영상물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포털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회원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숨어 있죠. 예, 숨어 있고 이게 그 범죄자를 적발을 해가지고는 그 휴대폰을 압수를 하더라도 클라우드 계정 같은데 또 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도 100% 이거를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인력 몇 명 늘려가지고는 얼마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네. 뭐 잠입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 장려금을 이제 사업주한테 80만 원을 더 준다 그러거든요. 300만 원에서 380만 원 늘린다 그러는데 근데 80만 원 더 받으면은 여성 안 자르고 계속 고용을 할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는 의문이에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 긍정적으로 볼 거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돌봄 노동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증대시킨 부분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약간 이거 비틀어서 보면은 그냥 법무부라든지 노동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여성이라든지 가족으로 축약될 수 있는 좀 주변 업무를 외주해서 하는 듯한 좀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하기는 한데 여성 문제에 관해서 진짜 필요한 거는 뭐 호주제라든지 이미 폐지가 됐지만 뭐 남녀고용평등법 얼마 전에 나왔던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사회적인 아젠다에 있어서 여가부의 역할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우리 늘렸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일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아직도 많다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한 큰 명품 회사에서도 일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도 보면은 규정이 있기는 해요. 뭐 이런 고발이 들어오면 회사 내에서 고발이 들어오면은 위원회를 마련해서 심리를 하고 외부 전문가 투입시켜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의 주요한 지정은 회사 내규에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는 너 이거 회사 계속 일하려면은 뭐 어쩔 거야 이렇게 회유를 하면은 여직원으로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로서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개발을 해서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먼저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전혜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규모 면에서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부처나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가부 하면 보통 여성 업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한부모 가족이라던가 청소년 관련 모든 업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부서의 부처하고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 인력이 없는 정책은 허구다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예산과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가부 내년 전체 예산이 1조 2,325억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년 예산이 40조입니다. 40조 479억 원이고요. 행안부의 내년 예산은 57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가부에 대한 비판은 여가부에서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과 인력 면에서 미니 부처다 이런 또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해야 될 부분은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국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만 최근에 일었던 비판에 대해서는 여가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짚거나 좀 정책적인 대안을
방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전철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일 수 있는데 이 상담 관련 인력들을 제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은 일반 법률 분쟁이라던가 물건과 관련된 상담과는 굉장히 다른 전문적인 인력이 사실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상담 인력이 늘어나는데 다 기간제 채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업무가 실제로 하는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정신 노동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럼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나다가 어느 날 다시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진 방지 프로그램이라던가 현장에 상담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부처에서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또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상담 인력을 좀 더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계시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저희도 이제 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해 드렸었는데요. 법이 이제 또 이게 바뀌게 된다고요. 관련 내용 전지현 변호사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동 킥보드법 그러는데 그게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서 킥보드에 관한 내용이고 지난 5월에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갑자기 또 법을 바꿨다는 거는 원래 통과시켰던 법이 경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솔한 법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경솔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먼저 이 전동 킥보드라는 거를 원래는 그냥 소형 오토바이 정도로 취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일종의 자전거에 포함을 시켰어요. 퍼스널 모빌리티 해가지고는 그러면 자전거라는 거는 뭐 제한은 있어요. 시속 25km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되는데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 여기 중량에는 해당이 될 것 같고. 넘어서죠. 예. 근데 자전거는 보면은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자전거에 집어넣으면서 원래는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지 탈 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16살이 넘으면은 면허를 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이만 그냥 13살 이상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로 그 제한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술을 먹고 만약에 전동 킥보드 탄다. 위험천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자전거 타고 음주운전하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 음주운전 요새 적발되면은 벌금 받고 상당히 무거운 추세인데 그냥 범칙금 부과만 하면 되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모를 안 써도 단속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안전모를 쓸 의무는 있지만 이게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이건 또 탈락을 해버렸어요. 물론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버리면은 차량 사고처럼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특가법 뺑소니가 적용이 되지만 그거는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고 킥보드는 인도로도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방 차원의 대책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그런 비난이 지적이 있었군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자 그러니까 어제 이제 행안위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거를 면허를 의무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16살 이상 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뭐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때 범칙금 부가 없었던 것도 부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기는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완전 할까요? 앞으로 몇 번은 더 바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법이 왜 애초에 이렇게 엉성하게 마련이 됐는지도 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개정안이 지금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는 건 훨씬 뒤의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 사이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 궁금증도 생기고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경찰이나 당국이 집중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좀 어떤 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장구 착용 문제 되게 심각하거든요. 저도 거리에서 보면 헬멧이라든가 안전 이 장치를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들 되게 많이 보는데요. 저도 늘 그렇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운전자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난 운전자는 그래도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은 아마 이 헬멧을 쓰지 않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그래서 헬멧을 쓰고 있었더라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달에 있었던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홍보를 하든 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 학생들이 이거를 어떤 교통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왜 2명, 3명이 막 매달려서 타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요. 중학생 2명이 킥보드 타고 가다가 차량에 딸리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뭐 이렇게 나중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법 개정 전에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네, 이 처벌은 해도 사실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 체계가 완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또 완벽한 그 자동차 보험처럼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없이 운전을 해가지고는 사고가 나나요? 위험하려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로도 이렇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잖아요. 네, 어떤 땡손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땡손이를 해버리면 처벌한다고는 하지만 또 적발이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어떤가 봤더니 싱가폴 여기 무서운 나라잖아요. 네. 여기는 전동 킥보드를 제한 속도를 넘어가지고 운전을 하면은 징역형까지도 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 네. 그다음에 또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도 벌금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해놨던데 이 국회가 바쁜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 가지고 이게 안전을 기할 수 있을까? 이거 사람들 많이 다치겠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17년 대비 작년 보면은 그 사고 건수가 거의 4배가량 늘고 부상 건수도 124건에서 473건이 됐거든요. 네. 물론 그 한 자리 숫자기는 하지만 사망 건수도 있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처음에 부실한 법안을 통과를 시켜놔서 땜질하고 계속 되풀이를 땜질도 빨리빨리 하지도 않잖아요. 왜 자꾸 되풀이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네요. 처벌 규정에서부터 보험의 문제, 뭐 이 안전의 문제를 위주로 해서 이걸 좀 잘 보완하면 좋겠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제가 이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고충이 많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사실 막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막 질출하다 보니 어린이들랑 노약자들 중심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더 나중에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게 안 되다 보니 아파트 안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시각 장애인한테는 이게 거의 흉기 수준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지나갈 때 이곳에는 이것이 없었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했으면 합니다. 네,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조금 더 현장을 보시면서 느껴보시면서 법안을 좀 더 만드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마지막 뉴스 간단하게 좀 저희가 살펴보죠. 앞으로 구독경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을 할 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도 좀 살펴보고 싶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한번 단원 설명을 드리면 구독 경제라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 CD를 사거나 테이프를 사거나 극장 가서 보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왜 모바일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그냥 볼 수 있거나 정기 배송을 받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업주들이 고객들이 일단 가입하게 하기 위해서 뭐 몇 달은 무료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몇 달 무료하고 그 이후 기간에 계속 돈이 나가는 건데 대다수 사용자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거를 보지 않았는데 요금이 날라왔다 이런 민원이 지금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경제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최소 7일 전에, 그러니까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또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전에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가입할 때 이게 아주 뭐 깨알만한 약관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7일 전에 반드시 서면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에 문제가 왜 가입할 때는 절차가 엄청 간편해요. 네. 해지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고객 상담 시간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뭐 앱을 통해서 한다던가 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왜 해지하면 포인트로 돌려준다 이런 방식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서 소비자가 즉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금융당국에서 뭐 약관을 바꾸는 방식이라던가 예. 필요한 부분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또 다음 해에 입법 예고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기업 입장에서 뭐 억울하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왜 억울해요? 억울하면은 내가 재화를 제공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을 때 억울한 거고. 예.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될 거를 언급결에 받는 이익을 못 받게 된다고 그렇죠.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되게 기계 치거든요. 제가 운전도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언급결의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음원 콘텐츠를 매달 받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용도 안 하면서 그냥 한 달에 몇천 원씩 내는데 네. 이게 한계고 내가 언젠가는 또 이용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데 사실 이걸 해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해지 어렵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알게 되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니까는 이게 보통 결제가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계좌 이체로 가잖아요. 네.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는 보통 이 사람들이 직접 신용카드사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결제 대행업체를 끼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표준 약관이 아직까지 없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결제 대행업자가 이 사업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이게 마련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런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아침을 먹었고 라이프 스타일은 급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 자체는 그 사회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가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좀 정부 당국에서 이런 민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먼저 민원의 미리 숫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급격하게 늘 때는 좀 그걸 반영해 주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일단 국회의원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한번 타보셔야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 다크너츠라고 하는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수법이 정말 피해자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시면 되게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법을 개정하는 김에 좀 이 자동결제 늪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특히 전지현 변호사께서 한 주 동안 고생해 주셨고 다음에도 저희가 또 부탁드리면 언제든지 좀 와주세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함께 또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